신규 확진자 수 다시 400명대로 늘어나는데요. 기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백신 수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경고 등이 들어왔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신규 확진자 수부터 좀 살펴보죠. 다시 400명대네요. 네, 어제 447명이고 국내 발생은 429명입니다. 수도권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최근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요. 부산, 그다음에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런 곳에서 두 자릿수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강화도 폐교에서 합숙 훈련을 했던 그 업체의 지금 확진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어제는 뭐 특별히 눈에 띄게 많은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 합숙했던 사람들의 검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N차 감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가 2002년부터 이제 대부 계약을 맺고 10년간 업체에서 거기서 이제 그 운영을 하다가 네. 계약이 끝나고 거의 10년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인데, 네. 그 과정에서 인천시 교육청이 뭐 소송도 내고 강제 집행도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는 게 강화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네.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제 거의 청구할 방침으로 이제 알려진 게 조금 새로운 소식입니다. 네. 그 전체 이제 440명대가 됐지만은 수도권의 비중이 좀 줄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비수도권에서 감염 양상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부산에서 좀 많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부산은 그 지난 15일에 유흥업소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흥업소에서 확진 환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에 맞춰서 부산시가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확진 환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흥업소 현재 검사한 사람이 한 800명쯤 되는데요. 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만 83명입니다. 선제검사에서 한 30명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그 외에 이걸 고리로 이제 매개로 한 전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한 사나흘 정도가 거의 한 40명, 50명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부산하고는 경남 쪽은 이제 이달 초부터 확진자가 계속 나왔는데, 왜냐하면 거제, 진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부산에서 확진 환자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아지고 있어서 네. 부산시가 거리두기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주말 휴일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조금 오르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400명대가 나왔는데 어제 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좀 우리 주변에 많이들 경계심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좀 완화되어 있는 상태다.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전에는 뭐 100명만 넘어도 큰일 났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요즘은 뭐 400명대, 500명대 나와도 그 정도 좀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좀 또 위험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사람의 속성이겠죠. 예. 처음에는 매우 겁내하다가도 네. 그게 일상이 돼 버렸으니까요. 지금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3차 유행이라고 정의를 짓고 지금 넉 달 반째입니다. 네. 네. 내일이면 이제 3월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3차 유행 종식을 선언하고 예. 4차 유행에 대비해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치를 좀 하고 또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유행이라는 게 1차, 2차, 3차를 붙이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게 뭐 넉 달, 5달, 6달 유지되는 걸 갖다가 몇 차 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것은 팬데믹에 우리가 대유행을 겪고 있는 중에 한 번의 피크는 이제는 끝났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조금 심기일전해서 다음 전략을 구상해야 될 때도 됐다. 그렇게 봅니다. 3차 유행이 종식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더 크게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날씨를 보면은 황사, 미세먼지가 또 기승이거든요. 중국발 또 몽고에서 계속해서 이제 황사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계속 이제 봄철에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말이죠. 이 코로나19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날이 참 맑았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참 적었습니다. 이동량이 적어서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외부 요인도 많이 줄었는데요. 금년에는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누차 강조를 해왔지만 첫째는 이거는 발암 물질입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발암 물질이고요. 미세먼지는 일단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가 폐에서 방어하는 물리적인 방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면역 세포가 나오고 항체가 나오는 게 있지만 물리적인 방어력인 점막의 그 선모의 운동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병균이나 이런 게 오면은 선모가 잡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배출시키는 그런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물리적인 저항력이 있는데 이것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물리적인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게 될 것이고 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안 그래도 내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더 내 몸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들어가서 면역력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코로나19에서 나을 기회나 또 더 나빠질 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지금 같은 철에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예. 미세먼지 때문에 KF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야외 나갈 때는 KF94 이상의 이제 강력한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사실 실내에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앱이나 이런 걸 보면 최악의 상황이 뜨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과연 환기를 시켜야 되나, 이 밖이 뿌연데 환기를 시켜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그래도 환기를 시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환기시킬 때 마스크라도 좀 착용을 하면 더 나을까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예.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실내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는 새 가구에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종이에서도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실내 먼지의 농도를 잴 수 있는 어떤 측정기를 갖고 있으면 예. 좋거든요. 뭐 요즘 나오는 이제 공기청정기는 그런 이제 농도도 잴 수도 있기도 하던데요. 이제 어쨌든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가장 미세먼지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환기를 하는 것은 바깥에서 깨끗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꼭 그때 KF 마스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공기가 여기가 더 나쁘기 때문에 바깥에서 공기를 받는 것이니까요. 만일 안에 공기가 더 깨끗하고 바깥 공기가 더 나쁘다 그러면 굳이 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는 경우에는 그 수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양호하다라고 나온다면 굳이 환기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바깥에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예. 굳이 환기를 안 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어쨌든 실내 공기질은 바깥의 공기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집안에서 뭘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네. 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어떤 집안일을 해왔다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많을 거고 뭐 요리를 한다든가. 그렇죠. 예. 바깥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그럴 거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바깥이 누가 봐도 너무나 어둡고 미세먼지가 가득 찼는데 굳이 환기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지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지금 미세먼지 이제 황사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성 때문에 그런 건데 코로나19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도 물론 뭐 걱정거리입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통계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제가 호흡기 내과를 쭉 해온 사람으로서는 네. 뭐 새로운 데이터는 아니다. 그게 어떤 자료로 나왔을 뿐이지 자료가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의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이제 백신 접종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죠. 네, 어제 2만 7천 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82만 8천 명. 지금 그 1분기 대상이 122만 명이니까 70% 정도가 맞은 거고요.
2차 접종자는 6,151명.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어제 138건이 들어왔는데 그 아나필락시스가 4건이 늘었고요. 사망이 1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경증, 133건은 경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 반응 신고는 1,485건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1차 접종 대상자의 이제 90% 넘게 백신 접종을 했는데, 자, 이 같은 속도라면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집단 면역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계획의 9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잘 된 거라고 보지만 어디까지나 계획의 90%지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정말 아주 미미한 아직까지 그렇죠. 비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인식 조사를 하면 68%는 백신을 기꺼이 맞겠다. 예. 일부는 안 맞겠다 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찬성을 한다면은 저희는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18세 이상 성인에서 한 80%가 맞아주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0%가 맞게 되고 집단 면역 달성한다. 이제 이런 가정이 늘 있었고 그것을 11월 달까지 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물량입니다. 예,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상반기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예, 걱정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정부가 그 이제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얀센에 대한 또 이제 그 평가도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다른 백신은 2차를 맞아야 되는데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되는 여러 가지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신인데 뭐 1회를 접종하든 2회를 접종하든 결과 그 효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얀센이 나온 성적이 한 67% 정도 나왔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처음에 좋은 화이자, 모더나 뭐 등등을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부작용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다 밝혔다고 봅니다. 거기 나왔던 여러 가지 신경학적 문제라든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거를 다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험이 하나도 없는 어떤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예. 뭐든지 하려면 약간의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얀센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백신이 좋은 여러 가지 백신들 중에서 효능이 더 좋은 백신들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과연 얀센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초이스로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물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거기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얀센도 처음에 이제 이 만들 때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맞아도 일단 웬만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자 그러고 만든 게 얀센이고요. 얀센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아스트라랑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센도 2번째 접종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연구를. 그래서 일정 간격 이후에 한 2달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나서 이 67%가 90%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67%를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공급 일정 등을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긴 그 기간을 두고 미리미리 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다급하게 그 공급 일정들이 그때그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고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정부적인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뭐 지금 쉽게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또 늦어진다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코백스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코백스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같은 나라가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의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상황이 지금 그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쁘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기네들이 만든 걸 안 내보내고 당분간은 자기네 국민들에게 먼저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시 중단까지 한 상태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은 백신 전 세계 백신이 한 27% 정도가 나오는데 수출을 단 한 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질 않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코백스도 원래 이제 그 계획은 돈을 낸 나라들에게는 20%를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5천만 명 가운데 1천만 명이 들어오는 건데 물량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자꾸 조정하게 되는. 왜냐하면 코백스는 돈을 준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량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이 늦어지기도 하고 한 10만 명분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얀센 같은 경우, 얀센은 지금 그 우리가 2분기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여기도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노바백스는 아예 원재료가 없어져 버려서 유럽 연합 쪽에도 아예 공급도 안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네. 다 2분기 때 들어오는 한 1,000만 명, 2,000만 명 단위로 많이 들어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시작도 못 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뒤로 연쇄적으로 물량 부족, 그럼 접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집단 면역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예. 당장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모레부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또 일반 백신이 접종이 되는데 그 백신 접종의 대상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75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제 뭐 전수 350만 명 다 조사한 건 아니고 네. 지금 계속 그 의향을 묻고 있는데 네. 한 86% 정도 이제 맞으시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보다는 좀 높아졌으니까요. 350만 명 가운데 86%면 산술적으로 한 300여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당장 또 다음 달에 시작하는 게 취약시설 입소자하고 종사자들 한 15만 명 나오니까요. 일단 그 물량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까지는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줄줄이 들어오는 그 네. 물량들이 불충분한 것이고, 어제 제가 알아보기로는 화이자 700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700만 명 정도가 2분기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어와도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사기와 백신을 뭐 교환하는 방법을 미국과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진행되고 있는 얘기입니까? 그 지금 우리가 화이자 50만 명분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주사기 가운데 왜 그 5명분을 가지고 네. 7명분 되는 그 주사기가 특허인데요. 네. 그걸 화이자에서 한 1억 6천만 개 정도를 그 받는 조건으로 50만 명분을 우리한테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런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고, 추가로 더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가 공식적인 것인데 네. 이 부분이 물밑에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미리 나가게 되면 협상에 상당히 장애를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전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뭐 일단 물량을 수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중대본에서는 이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백신 구입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했다가 12월 초에 질병청으로 이제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에 관한 거의 겉으로의 모든 책임은 질병청에서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더 질병청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너무 피해가 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한테 최대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인구에 비해서 약을 좀 많이 쓰는 나라이고요. 또 해외에 유수한 그 제약회사들이 다 지사를 갖고 있고 우리랑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 나라이고 네. 우리나라는 임상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예, 이런 걸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관계를 그렇게 썩 나쁘게 맺어 놓으면 앞으로 자기네들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라든지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데 또 우리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위상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쓰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쓰고 우리나라의 어떤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 가격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가 좀 그걸 갖다가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자꾸 협상을 끌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질병청의 일부 당직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그 협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걸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임상 시험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화이자라는 회사요. 지금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백신 연구는 안 했지만 다른 장인애들이 하는 연구에 대한 임상 연구를 우리나라에 어떤 기지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약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요. 주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임상 시험에 대한 거부감이 예, 없다는 의료진들이 우수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병에 대해서는 무슨 치료라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합니다. 예, 그냥 우리 병원에 와서 안 되면 딴 데 막 가지 않습니까? 소위 민간요법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약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환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론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고 다 하고요. 네. 대신에 외국 회사에서 보기에는 환자도 잘 모이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윤리 기준이라든지 진료의 수준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임상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면도 있고 의료진의 그 수준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이게 이런 수준이 안 돼 있는 나라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예, 환자를 제대로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요. 그다음에 기록도 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그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예.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제 발표한 게 이제 40명이 늘어서요. 총 40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발이 249건으로 제일 많고요. 예. 남아공발, 브라질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바이러스라고 해서 118명이 됐는데요. 대부분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 변인데 108명 정도가 되고요. 어제 새로 나온 40명 가운데에서는 국내 감염이 22명, 해외 유입이 18명.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외 유입이 많기는 하지만 예.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발생이 점점 많아지는 양상. 그러니까 국내 자체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사례도 4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입은 대개 영국발 변이가 상당히 많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의 타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SVG. 근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거기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그런 양상을 띠지만 생각만큼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영국발 변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을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이제 서너 달 넘게 지났는데 말이죠. 국내에 이제 발견돼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289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완벽한 실태가 어떤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일매일 발견되는 바이러스의 10%를 변이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이 변이 한번 검사하는데 100만 예, 원입니다. 예, 예. 적은 예. 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그 분리도 국내 발생분에 대해서 한 70% 정도의 비중을 두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전수검사는 불가능하고요. 예. 이 정도 10%만 샘플에서 하고 있으면 웬만큼은 가려낼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들어가서 철저히 해서 차단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격리를 더 철저히 한다면 우리는 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봉쇄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그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이제 확산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봉쇄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유입을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막아야 될까요? 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다 알고 막았는데도 들어왔듯이 그렇죠.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예. 예, 그리고 브라질 변이도 뭐 P1, P2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들어올 테고 결국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면역으로 우리 국민을 다 감싸주고 변이 바이러스에서 백신에 다 안 드는 건 아니니까요. 예. 어느 정도 막으면서 그다음 들어오는 변이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나라인 뉴질랜드나 뭐 호주 같이 우리도 대만 같이 우리도 예. 좀 잘 맞고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백신 접종이 그러니까 계획대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를 시작하면서 보도해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가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만 하더라도 80%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은 2회 접종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트라도 한 번 놓고 나면 항체 형성이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두 번 넣은 것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든지 한 번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아직도 발생의 숫자라든지 사망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완벽한 백신을 스케줄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절반만 해갖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공중보건학적으로 옳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네. 모든 국민들한테 한 번씩이라도 원하는 국민들한테 뭐 한 번씩이라도 다 넣는 그 접종을 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1회 접종에만 그칠 경우에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어느 게 더 나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변이가 이제 나타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거는 변이가 나타나려면 두 번 다 백신을 다 맞아도 그 변이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변이라는 것은 사람의 저항력을 피해서 바이러스가 스스로 살아남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괜찮은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한 번 맞고 한 60%, 70%밖에 면역을 안 가진 사람들이 난 한 번 맞았으니까 좀 방심하고 또 자기네들끼리는 마스크 벗고 계속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그중에 이제 전파가 돼 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좀 불리한 측면이라 심리적으로 조금 그게 더 우려가 되는 것이지 변이 바이러스는 뭐 그다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접종만 해도 80%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WHO 발표라고 했는데 보니까 미국 CDC 발표네요.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환자들한테 백신 접종을 하면서 지금 일반 국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백신 효과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 효과는 계속해서 지금 이 지식의 정도를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백신 이렇게 빨리 맞는 거 아닙니다. 예, 충분한 결과 다 나와야 되고 이제 화이자가 6개월 정도 추적한 자료가 이제 앞으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6개월은 보고 마지막 환자가 접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 그래도 한 번쯤 보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보고 2년 뒤에 보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는 찬찬히 봐나가면서 네. 계속 지식을 축적하는 게 옳다.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65세 이상 그 대상이 임상 대상이 적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것은 옥스포드 대학의 윤리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옥스포드 대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백신을 임상에서 마구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 임상을 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사용하자. 이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숫자가 적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통상 백신이 충분한 시간을 놓고 임상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지금은 너무 모든 게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임상 단계에서 사실은 칭송을 받아야 될 일인데 지금은 그것이 65세 이상의 접종을 거부하는 국가가 생길 정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은 다 급하고 모든 걸 당겨서 하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 위험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백신들 자체가 지금 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자체가 임상 시험의 한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